네. 준비를 근데 많이 해와주셨을 테니까 저는 살짝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네. 중간중간에 도와주세요. 아, 당연하죠. 네. 학생들한테도 좀 이야기하셨나요? 네네. 근데 뭐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얘기는 좀 해놨어요. 그 교수님 소개를 제가 처음에 드릴 때 네네. 어떤 점을 좀 그냥 강조해 드릴까요? 그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네. 그냥 네. 그 경력만 좀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행복을 전담해서 연구하는 팀이 서울대밖에 없죠. 현재는 이제 그렇죠. 그쵸. 예. 그런 걸 좀 강조를 해야겠어요. 심리학에서 우리나라에도 행복을 연구하는 곳이 있다. 예, 앞으로는 뭐 조금 더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서강대나 이런 데 이제 뭐 오. 회복 탄력성 이쪽으로 아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튼 그러면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교수님. 제가 20초에 3일 표사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3, 2, 1, 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 비욘디가 조금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심리학 라이브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심리학 중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주제가 있죠. 바로 행복.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 있나 찾아보다가 저희 이국희 교수님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국희 교수님께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교수님 소개를 조금 드릴 텐데요. 먼저 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고요. 현재 경기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원래 이제 연구원으로 있다가 네. 2018년에 이제 경기대학교 교수로 오게 됐고요. 근데 뭐 지금도 행복과 관련해서 관심이 늘 많아서 또 연구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책 중에서는 2019년에 의미 있는 삶, 자기개발 관련된 메모리 크래프트라는 책을 발간을 했었고요. 현재 카카오 브런치에서 또 이국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행복 관련된 글 올리고 있는데 또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로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이거 잠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행복만 전담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센터가 있는지 이게 사실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국내 유일하게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행복에 대한 칼럼을 적으셨어요. 어떤 네. 내용들이 있었죠? 일단은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 컨텐츠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재미있게 이제 요약하는 글들을 주로 많이 썼었고요. 네. 네, 그래서 행복의 뭐 정의부터 시작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글들을 차곡차곡 이제 좀 쌓아놨었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 브런치를 통해서 또 관련된 글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요. 앞으로 저희가 세밀하게 자세하게 다루어 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 중에서도 행복에 대해 궁금하신 것 혹은 인지심리학에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라피나 님이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또 아까 원빈님께서 행복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네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네. 처음 준비해 주신 PPT가 그 내용이지 않나요? 행복이 뭘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요.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에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심리학, 심리과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심리학에서 내린 행복의 정의는 좋은 마음 상태입니다. 영어로는 good mental state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좋은 심적인 상태 또는 좋은 정신적인 상태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를 네. 특별히 이제 과거의 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나, 또 미래에 대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문제고요. 네. 어떤 객관적인 삶의 질이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행복한가라고 고민이 되신다면은 그냥 내가 내 마음 상태를 봤을 때 나는 조금 괜찮은데 싶으면 행복하다고 봐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현재로서의 내 자신을 평가했을 때 주관적으로 내가 좀 괜찮게 살고 있구나.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은 충분히 행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 소개에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교수님께서는 인지심리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라고 저희가 그 채널에다가 적어 놓았는데요. 차랭커님께서 인지심리학이 실험심리학의 영역 중에 하나인가요? 또 인지심리학이 심리학의 한 분야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인지심리학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인지심리학이 좀 심리학 안에서 생소한 분야이기는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상담 임상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심리학 분야 안에서도 50%가 넘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인지심리학자는 퍼센티지 자체가 한 2% 정도로 굉장히 좀 작은 분야예요. 심리학 중에서도 2%밖에 안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는 인지심리학이 퍼센트 하는 사람 숫자는 조금 네. 적은 편인 거죠. 근데 심리학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심리학 분야보다 가장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인지심리학은 모든 다른 응용심리학 분야에 기초 이론을 제공하는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외부 환경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뭐 감각기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이것도 인지심리학이 다루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어텐션의 문제. 이것도 당연히 인지심리학적인 문제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인 것들은 이제 기억이 되고 어느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억에 관련된 문제도 인지심리학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판단, 행동,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들 역시 다 인지심리학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 전 분야에 이런 기초적인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게 인지심리학이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추론에 관련돼서 전공을 해서 인지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기는 한데 범주 기반 귀납 추론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범주 기반 귀납 추론이요? 네. 저도 비슷한 걸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석사 논문이 개념과 범주 학습이었거든요. 이거 비슷한 걸 하셨네요. 그러게요. 공통점을 의도치 않게 어, 발견을 했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막 유사성을 활용해서 우리는 뭔가 추론을 하는데 네. 그런 범주 유사성에 관련된 추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실험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넓게
심리학적인 방법론 안에서 구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제 실험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고요, 설문조사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고, 네. 또 사실 사회심리학자들도 실험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고요. 또 상담 이쪽으로 또 제가 있는 경기대학교에서는 범죄심리학과가 유명한 편인데 맞아요. 예, 범죄심리학과에서도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심리학이라고 할 때는 연구 방법론적인 이제 측면에서 심리학을 구분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또 이렇게 들어와 주신 시청자분들 인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교수님 학생분도 한 명 들어왔던 것 같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윤희님, 안남준님, 뭐 차랭커님, 진주현님이 교수님 안녕하세요라고 네네. 댓글 남겨주셨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아는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랭커님께서 원빈 얼굴 하면 행복할 듯이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거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한 분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잘생기면 행복할까?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제 사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매력과 행복이 어느 정도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매력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순서로 알고 계시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매력이 있다라고 일단은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매력이 있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하고 네. 저희 다음에 언젠가 이 그럼요. 외모와 행복에 대해서도 다루어볼 기회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카인드님, 임소피아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윤희님, 선생님 내게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평생 불행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도 주셨네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잠시 후에 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면은 행복과 관련돼서 다양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오해를 조금 해소하시고 관점을 조금 전환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이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행복이 이제 좋은 마음 상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네. 자기 자신의 지나온 삶, 그다음에 현재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행복이겠죠. 그리고 미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미래적으로 앞날을 한번 내다봤을 때 그 전망이 또 긍정적인 상태면은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어 표현을 조금 같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굿 멘탈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실은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굿 멘탈 트레이트. 트레이트요? 트레이트라고도 사실은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트레이트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특성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심리학 분야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뭔가 딱 정해져서 고정 불변하는 그런 것을 트레이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스테이트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변할 수 있습니다. 가변합니다. 얼마든지 또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다는 개념을 포함한 게 이제 스테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굿 멘탈 스테이트라고 할 때는 이렇게 우리 행복이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 진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식 표현, 이 스테이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한켠에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행복해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이런 심적인 상태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오해를 하나 좀 풀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행복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를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오해가 약간 있어요. 파랑새처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국어 사전의 행복의 정의는 딱 이런 식일 겁니다. 국어 사전에는 행복이 복된 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된 운수요? 복된 운수라고 그러면은 이제 운으로 거의 그렇죠. 개념화가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국어 사전에 이제 행복했을 때 첫 번째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행복 개념은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어 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이 행복은요, 국어사전의 정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의하는 이 행복은 조금씩 만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처럼요. 그리고 이제 키워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마음 상태는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고 또 쌓아가는 이런 개념입니다. 마치 제가 좋아하는 이 무협지에서 그 무공의 고수들이 내공을 연마하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행복의 온도라고도 가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행복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원들을 잘 쌓아서 어떻게 보면 연료로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 온도를 늘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 온도를 그럼 따뜻하게 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일단 오해를 하나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행복은 뭔가 부정적인 요소, 아주 불쾌한 요소를 네. 그러면 제거하면은 되는 것인가? 내 마음의 온도를 늘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가운 물인 거죠. 네. 차가운 것들을 싹 그러면 제거하면은 따뜻한 걸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내 삶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나는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내가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심리학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우리 인간은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요. 네. 실제로 이거를 이제 부정편향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고요. 근데 이런 부정편향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요소들만 계속 제거하면은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조금 오해인 거죠. 그래서 행복 온도를 낮추는 찬물을 제거하는 것에만 이제 중점을 두기보다는 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심리학자들도 약간 반성할 게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20세기까지의, 그러니까 지난 세기까지 심리학은 이런 부정편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심리학이 사실 좀 아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자체가 이렇게 찬물을 잠그는 것에만 부정적인 걸 제거하는 것에만 좀 집중을 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뭐 우울증을 제거하고 어떤 불안, 걱정을 제거하고 또 공포증을 제거하고 공황을 제거하고 또 주의력 결핍을 제거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심리학 자체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조금씩 20세기 후반에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죠.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사람들이 과연 정말 행복해졌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는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울증이 네. 치료가 됐을 뿐 맞아요. 막 너무 드라마틱하게 행복하다 이런 인상을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안이나 공포 같은 거 제거를 했지만은 그건 말 그대로 제거를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요인을 0으로 만든 것이지 그게 플러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ADHD 같은 것을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은 이제 주의력이 잘 없던 사람 또 과잉 행동이 있던 사람을 그렇지 않게 0으로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0이 됐다고 해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인가? 또 생산성이 좋아지는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인가?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 같은 것은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것이지 플러스로 만드는 것은 아니구나를 많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심리학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 심리학의 흐름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20세기까지의 심리학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죠. 우리가 해온 20세기까지의 심리학은 사실은 부정 심리학이었구나. 네거티브한 사이컬러지였구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 그래서 찬물을 잡는 것만 계속 20세기의 심리학에서는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따뜻한 물을 어떻게 트는지 또 따뜻한 물을 어디에 가면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다. 어떤 게서 이렇게 심리학의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학자들의 어떤 깨달음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아주 이제 큰 틀에 있어서
심리학의 흐름에서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0으로 되돌리는 심리학이 아니라 0을 플러스로 만드는 이런 심리학으로의 대전환, 그리고 찬물을 잠그는 방법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트는 방법을 전달하는 그런 심리학, 이름하여 부정심리학이 아니라 긍정심리학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집중하는 심리학이 아니라 이제는 플러스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덜 불행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심리학 분야가 생겼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동 같은 거를 변화시킬 때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을 안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루 동안의 시간에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하는 시간을 오히려 줄이고 그 시간을 플러스가 되는 행동으로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은 할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를 억지로 제거하기보다는 플러스가 되어 있는 요인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를 0 이상으로, 그래서 이런 긍정 심리학을 하자라는 흐름이 많이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긍정 심리학은 그럼 어떤 분이 시작을 하셨나요, 교수님? 그래서 이 긍정 심리학의 어떻게 보면 처음, 네.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이 심리학을 선언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과 에드 디너라는 두 학자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네. 물론 이제 셀리그만 이전에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긍정 심리학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축적을 해왔지만은 아마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렇게 더 본격적으로 21세기에 긍정 심리학을 전개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요, 1998년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으로, 그러니까 20세기의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거의 마지막쯤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하는데, 취임 연설에서 앞으로의 심리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만이 했던 얘기가 제가 앞에서 사실 했던 얘기랑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찬물을 잠그는 법만 주의를 기울였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따뜻한 물을 트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후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 또 우울증을 제거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 셀리그먼에 대해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던 게 있는데요. 실제로 그 셀리그먼의 연구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셀리그먼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긍정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썰을 조금 들었는데 맞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셀리그만은 본인의 책에서도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자로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잘 못하는 것, 잘 모르는 네. 것을 되게 궁금해하면서 연구를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오늘 이렇게 셀리그먼이 부정적이라고 유명한 셀리그먼이 긍정심리학을 연구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교수님과 함께 이런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듣다 보면 또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마틴 셀리그만은 원래는 조금 이제 내성적이고 굉장히 이제 소심한 사람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약간 좀 화가 많다, 오. 이렇게 평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분의 원래 연구 분야도 그러니까 행복은 아니었던 거죠. 이분이 원래부터 이제 긍정 심리학을 연구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연구를 했었나요? 이분의 원래 연구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과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오. 네. 그러니까
심리학에 원래 부정 편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셀리그만 자체도 약간 부정 편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랬던 이런 셀리그만의 원래 연구 분야는 우울증과 관련된, 특별히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좀 부정 편향이 있었고 학습된 무기력을 연구하던 이 심리학자가 어떻게 행복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행복을 연구하게 됐을까? 이 어떻게 보면은 여정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학습된 무기력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좀 더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요, 통제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장악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더 이상 스트레스에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또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항하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심리학적인 이론이고요. 이 셀리그만이 주로 이제 연구를 했던 것인데, 연구는 원래 이제 동물 실험으로 처음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강아지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강아지 두 마리를 이 박스를 두 개 준비해서 각각의 박스에 이렇게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그 박스를 일단 A 박스, B 박스 이렇게 좀 나눠서 부른다면은 사실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A 박스도 일단은 나가지 못하게 잘 막혀져 있고, 이 박스의 아래쪽에는 전기 판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런 전기 판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B 박스도 동일합니다. 일단 사방이 막혀 있고 바닥에는 전기 판넬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A 박스와 B 박스의 유일한 차이점이 이제 하나 있는데, 바로 박스 A에는 이렇게 천장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나무 막대, 레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B 이 박스에는 이 레버가 없는 것, 이게 이제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험이 시작이 되는데요. 실험은 일단 무작위적인 간격으로 이 아래 바닥에 전기 판넬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이 A 박스와 B 박스에 동시에 전기 충격이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A 박스에 들어간 강아지도 그렇고 B 박스에 들어간 강아지도 그렇고 이 전기 충격을 처음에는 피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B 박스에 있는 이 강아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A 박스에 있는 강아지는 이렇게 막 처음에 시행착오를 좀 겪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점프도 좀 뛰어보고 이렇게 앞구리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 천장에서 내려온 이 레버를 툭 건드렸는데 전기 충격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A 박스에 있는 강아지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레버를 건드리면은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이 레버를 건드리면 전기 충격을 멈출 수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B 박스에 있는 강아지는 A 박스에 있는 강아지가 레버를 쳐서 전기 충격을 멈춰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전기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여러 번, 한 100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박스와 B 박스에 전기 충격이 가해진 시간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작위적인 간격으로 전기 충격이 시작되는 시간이 똑같고요. 또 A 박스에 있는 강아지가 레버를 쳤을 때 동시에 멈추니까 전기 충격을 멈춘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 박스, B 박스 강아지가 사실 전기 충격을 받은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A 박스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고, B 박스에 있는 강아지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바로 실험의 2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A 박스에 있던 강아지와 B 박스에 있던 강아지를 둘 다 이제 두 번째 2단계에서 사용할 C라고 불리는 박스로 옮깁니다. 이 박스도 일단 사면이 막혀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독특한 것이
위에서 레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두 강아지가 들어간 C 동일한 박스 모두 이제 가운데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아지가 점프만 뛰면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들의 한쪽에만 바닥에 전기 판넬이 있어가지고요. 한쪽 이 허들의 지금 한쪽 즉 이 강아지들이 있는 쪽에만 전기 충격이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기 충격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충분히 이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아지 두 마리의 강아지가 다 쉽게 점프를 해서 옆 칸으로 전기 충격이 오지 않는 칸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차이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원래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던 즉 레버를 눌러서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었던 강아지는 이 C 방에서요. 한쪽에 전기 충격이 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쉽게 허들을 뛰어넘어서 옆 칸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이 B 방에 있었던 강아지는요. 분명히 점프만 뛰면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느끼면서 그 전기 충격을 그대로 맞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관찰한 셀리그만은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약간 그 저희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코끼리도 어렸을 때 줄을 매어 놓으면은 어른이 돼서 충분히 끊고 갈 수 있는데도 못 떠난다. 이런 내용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여전히 자기가 무기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 이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고 느끼면서 사실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셀리그만은 이 사실에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 B 방에 있었던 강아지, 즉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레버가 없었던 강아지에 주목해서 이제 연구 논문 같은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통제력의 상실에 주목을 한 거죠. 학습된 무기력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이 통제력의 상실이다라고 이제 이론을 세우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B방에 있었던 강아지처럼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상황을 자주 경험하면은 무기력해지고 또 나중에는 인간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인간도 동일하게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이 되면은 무기력해지고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써주시기를 학습된 무기력이 아닌 학습된 긍정을 바라보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말인가요? 이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써놓은 건데요. 네. 이랬던 셀리그만이 이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는 이 B방에 있던 강아지, 즉 자기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강아지에게만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B방이 아니라 A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말 통제감이 없는 B방이 아니라 A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점차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A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감을 적절히 학습한 강아지는 사실은 새로운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잘 찾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에서 늘 또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에 하나는 어떤 적응력, 네. 적응력을 보인 것이고 네. 또 일종의 창의성도 보인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문제를 새롭게 해결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해결력도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셀리그만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B방이 아니라 A방이 아닌가? 라고 이제 여기게 되면서 이 부정적인 사건을 우리 인간이 사실은 완전히 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언제나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걸 제거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사실 레버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이 A방에 있던 강아지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 레버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런 레버, 힘이 존재한다면은 우리 인간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아이디어의 확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긍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A방에 있었던 레버와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스트레스, 어떤 부정적 사건이 있어도 긍정이라는 레버가 나에게 있다면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셀리그만이 시작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긍정 심리학으로 자신의 연구 분야를 완전히 옮겨가게 되죠. 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이제 학습된 어떤 성실성, 또 학습된 어떤 행복, 학습된 작은 성취, 학습된 용기 같은 어떤 전반적인 것들. 네. 또 조금씩 우리 삶에서 이 레버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무기력도 학습할 수 있지만은 사실 긍정도 학습할 수 있다. 우리는 용기도 학습할 수 있다. 네. 우리는 우리 삶을 더 행복해지는 방식, 건강해지는 방식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20세기 심리학에서 21세기의 긍정 심리학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죠. 네. 그래서 우울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행복해지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저는 비슷한 고민을 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종양을 제거하는 것과 네. 건강해지는 거는 약간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제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과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의학에서도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걸음 전진하는 법에 대한 오, 심리학이라고 할까요? 네. 과학이라고 할까요? 너무 좋은 비유인데요. 네. 한 걸음 전진하는 과학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살리그만도 우울증을 제거하는 것에 주목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네. 그리고 행복해지는 방법에 주목하게 됐고, 또 의학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감기 증상을 제거하는 것에만 주목했던 게 20세기까지의 심리학이었다면은 실제로 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20몇 년이 좀 지난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레버를 우리 삶에서 많이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네. 이런 레버,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가지 정도로 보통 심리학자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좋은 관계, 그렇죠. 중요하죠. 또 건강한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관계들을 말해요. 또 우리가 소속감을 명확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애인 등에서 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행복에서 무척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일이 있는 것,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의미 있다고 할 때는 우리 내적인 동기부여를 강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나 맞아요. 명예나 명성이나 뭐 네.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내부의 어떤 동기부여, 즉 성취감 그 자체, 만족감 그 자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자체인 거네요. 그렇죠. 예. 보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내적인 동기부여로 내가 어떤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느냐.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에 뭔가 기여한다는 의미도 조금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안남주님께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라고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의미 있는 일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심리학자들이 간혹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고요. 그래서 일단 잠을 잘 자는 것. 특히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또 휴식 시간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일과 삶의 균형, 또 일과 여가의 균형 같은 게 적절한지, 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만 계속 먹으면서 건강이 좋아지길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스크림만 계속 먹을 수 없고, 네. 또 카라멜 마끼아또만 계속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또 그런 거 먹으면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 맞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식습관에 대한 얘기도 다음에 할 기회가 다 있을 건데요. 네. 당분이라는 게 좀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섭취할 때는 좋은데 약간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후폭풍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부분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인간이 사망하는 원인에 사실 들어가는 게 이 술과 담배죠. 네. 그래서 이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우리나라에서 10대 사망 원인에서 늘 가장 상위권에 랭크하는 그런 질환들인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 이제 술과 담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 행복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늘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또 네 번째 중요한 기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부, 학습, 자기개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공부하고 학습하고 자기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불굴의 의지가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끈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릿이라는 단어를. 맞아요. 그릿. 네. 그래서 이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게 또 이제 그릿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릿은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네. 또 학자가 우리나라의 그릿 말 그대로 그 이름 자체로 책을 또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 배움과 성장하는 삶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이 안젤라 더크워스가 사실은 셀리그만 제자예요. 그래서 셀리그만 랩에서 네. 셀리그만의 지도 교수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저 더거스 그 책에서, 그릿이란 책에서 지도 교수에게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듣고 네. 엉엉 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셀리그만 성격이에요, 원래. 그랬군요. 그게 셀리그만의 원래 성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노 교수님이 되셨죠, 셀리그만 선생님은. 그 밑에 제자들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요한 또 행복의 레버가 경제적인 자원, 네.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돈, 경제적 자원도 심리학에서 딱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이런 네. 질문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 돈과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심리학 시간을 통해서 또 다뤄야 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네. 돈과 행복 사이의 관계가 간혹 전혀 없다고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보다 약간 국민소득이죠. 국민소득 측면에서 좀 낮은 나라,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부탄 같은 나라죠. 네. 이 부탄 같은 나라의 행복 지수가 1등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보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네네. 많이 하시고 1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지금 존 페트루치님께서 딱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네. 이거는 또 아닌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돈과 행복 사이의 관계에서 네. 정말 많으면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네. 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돈의 증가와 관계없이 우리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100억은 기본 욕구는 이미 더 훨씬 많이 충족하는 돈이기 네.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면은 그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의 행복인데, 재미있는 일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는 즐거운 일, 오락성 있는 요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이제 건강한 관점이죠. 그래서 감사, 또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 보는 것,
또 성장하는 마인드셋, 우리 마음의 태도를 좀 가지는 것, 또 완벽주의를 멀리하는 것 등이 이런 관점, 건강한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7가지 우리 행복에 중요한 레버들을 되게 균형 있고 조화롭게 아주 다채롭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가는 거, 꾸려가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7가지 레버, 네,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누구랑 함께 하느냐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에 해당되는 게 이제 건강한 관점과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재미있는 일도 하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걸 하는 것, 이렇게 7가지 행복의 레버를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댓글에서 리기다 소나무님께서 길게 뭐 이런 게 행복이에요 라고 아닐까요?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7가지 레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네. 네. 리기다 소나무님께서 현실 직시 긍정, 인정, 감사, 즐거움, 행복한 마음을 지니면은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내 자신의 삶을 잘 수용하는 거. 이렇게 자기 수용하고 연관을 한번 시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행복에서 되게 중요하고 관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 이런 거 매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 이제 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또 타인과의 비교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비교를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또 건강하게 비교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 관점을 잘 가지는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심리학에서 보았을 때 행복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괭이님이 지금 조금 재밌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교수님 예전에 쿠키 땅콩 샌드 과자 인기 있었을 때 교수님도 네. 인기 있으셨을 듯이라고. 네, 맞고요. 실제로도 정말로 그러셨나요? 제 별명 중에 하나고 저랑 아, 이제 정말요? 제 수업 듣는 경기대에서 제 수업 듣는 네. 학생들은 가끔 이제 길 지나가다가 땅콩 샌드 교수님이다 이렇게 아, 정말요? 간혹 하는 용기 있는 학생들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교수님한테, 그쵸? 네, 그래도 뭐 괜찮죠. 예, 저를 네. 알아봐 준다는 것만. 네, 또 그런 게 다 애정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땅콩 샌드 선물해 주시는 그런 학생들은 없죠? 네. 뭐 그 예전에는 이제 그냥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또 푸키 교수 그냥 푸키 이름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별명이어서 괜히 별명이 많으시네요. 네, 그냥 네. 초코칩 쿠키 하나 이렇게 그냥 몰래 올려놓고 가거나 오. 또 이제 정말 땅콩 샌드 하나 몰래 올려놓고 가는 학생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네, 이번 학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그러면 코너명을 좀 고민을 하다가 심리학 이야기하는 남자, 뭐 행복을 이야기하는 심리학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쿠키 뭐 이런 걸로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오락성을 가미하고 싶으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신 강의가 남아 있나요? 네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행복을 정의하면서 시작해 봤는데, 우리 이 행복의 레버들, 7가지 레버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과거의 삶에서 이런 레버를 늘리는 활동들을 분명히 하신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현재의 삶에서 이런 레버를 증진시키고 계신 것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할 계획을 잘 세우시고 실행하신다면은 분명히 또 행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전망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한 삶의 레버들을 하나씩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증진시킬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서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가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행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 통찰력 또는 뭐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것을 피하고 또 제거하려고만 하셨다면은 이제 행복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새롭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거를 제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거를 조금씩 하나씩 구축해 가보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이런 긍정적인 자원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되고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발견하는 것, 보물찾기가 아니고요.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고, 행복은 만들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준비한 것은 이제 다 네. 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나의 능력이라고 이해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 역량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해지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가연님께서 교수님이 스윗하셔서 예전에 별명이 스윗 쿠키 교수님이셨다고요. 제 새로운 별명으로 제가 처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네네. 학생들 사이에서는 스윗 쿠키 교수님이었다고 하네요. 네네. 네. 제가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스윗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조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들 와닿습니다. 교수님 매력스럽습니다라고 남겨주신 댓글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칭찬 아닌가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익하게 심리학에서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저희 다음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예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은 행복을 측정하는 부분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숫자로 표현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복과 관련된 거를 숫자로 표현할 때 네. 심리학자들이 보통 이제 4가지 이 종류를 약간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종류의 구분, 예를 들면 뭐 쾌락적인 행복이나 의미적인 행복, 몰입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그때 어떤 질문들을 사용하느냐, 그것을 우리 마음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 그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 방송에서 나는 행복한지 객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꼭 들어와 주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엉뚱님께서 앞으로 스케줄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네. 저희 5월 둘째 주부터 매주 수요일에 출연을 해주시니까요. 수요일 편성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에 제가 매주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윗쿠키 교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교수님. 금방 갔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저희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첫 방송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비욘디 채널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반갑고요. 네.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의 강의 앞으로 잘 준비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네. 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클로징 멘트를 좀 고민해봐도 될 것 같아요. 행복한 밤 되세요라든지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만날 거니까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괭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